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통경로의 길이의 결정 요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7페이지죠. 들어갑니다. 자, 유통경로. 자, 세 번째. 우리가 경로의 유통경로 길이의 결정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유통경로 길이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이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뭐 얼마나 거리에 대해서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통경로 자체가 우리가 생산자, 그다음에 도매상, 그다음 소매상에 이어서 최종 소비자까지 어떤 경로의 길이를 우리가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리 개념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과 연결시켜서 이제 볼게. 첫 번째는 이제 제목을 보면은 제품의 특성입니다. 제품의 특성. 그래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 이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부패성 제품, 그죠? 부패성 제품은 이제 선적거리와 물량 공급의 횟수를 최소화해야 하는 대용량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크 화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역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 하역한다는 자체는 들어올리는데 돈 들어가고 또 내릴 때 돈 들어가는 하역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 전문적 기술을 필요하는 복잡한 제품의 경우 다양한 제품 계열을 생산하는 기업이 유통비용을 줄이는 경우 직접 마케팅 경로를 짧은 경로기를 채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또 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의 특성이 어떻게 다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범위가 좁아서 구매자 수가 적고 예컨대 이제 신업태에 대한 경우 우리 어때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구매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구매 패턴 즉 구매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직접 유통을 선택하는 게 좋죠. 형태를 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급번에 보시면 기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경로 길이를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자본력이 크거나 제품 계열이 넓어서 스스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나 경영자의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도 직접 유통의 경향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직접 수요자를 이제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중간상의 특성입니다. 중간상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유형이 중간상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유통을 하거나 새로운 유통 형태를 개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마지막 이제 미음번은 어때요? 우리가 경쟁의 특성이죠. 경쟁적 특성. 경쟁적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길이를 또 결정하는 경쟁업자의 경쟁력 차별화를 위해서 직접 유통을 통하기도 한다는 거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유통 경로의 길이의 결정 요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가 있다라는 자체를 여러분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통 경로의 길이는 거리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의 개념과는 상관없고, 그럼 이제 유통 경로의 길이. 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선다에서 기업의
유통 경로의 길이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저도 이제 그 사이버대 교수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또 자격증 시험에 대한 것도 간간히 이제 출제원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지선다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자체는 이게 결정 요인이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닌 거 물어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아까 길이가 짧아야 되냐 길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객관식에 대한 취지는 어떤 반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길이가 짧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이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냐 기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통 경로의 길이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기보다는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유통 경로의 길이. 자,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짧은 거, 긴 거. 그래서 짧은 유통 경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긴 유통 경로를 선택할 것이냐. 자, 이 반대적인 개념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짧은 경로는 어떤 게 이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책에 보시면 부패성이 있거나, 자, 부패성이 있거나, 부패성 있는 상품. 그 다음에 이제 비표준화된 중량품, 표준화되지 않는 제품 기술적으로 복잡한 전문적으로 우리가 구매 단위가 크고 구매 빈도수는 낮으며 비규칙적이다. 그러니까 벌크 화물 같은 거예요. 아까같이 화역비가 많이 들어간다. 실다 내렸다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부패성 상품이고, 그 다음에 비표준화된,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벌크 제품, 비표준화된 그 중량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 그죠?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 그 다음에 전문품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 전문품 같은 거는 구매 단위가 크고, 한 번 구매할 때 단위가 크죠. 단위가 크고, 그 다음에 구매 빈도수는 낮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구매 빈도, 우리가 수는 어떻습니까? 구매 빈도수는 낮으며 비규칙적이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짧은 유통 경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부패성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빨리빨리 이제 하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짧은 경로를 원할 거예요. 근데 긴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거와 반대이겠죠. 반대적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성이 아니라 비부패성, 그죠? 부패되지 않는 부패성 상품. 그 다음에 이 표준화된, 아주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중량품이 아니라 경량품을 이용한다. 이런 거, 가벼운.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제품이죠. 단순한 제품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의품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상권에 대해서 전문품하고 편의품이 나오는데, 전문품은 구매 단위가 크죠. 근데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구매 단위는 작습니다. 그게 뭐 크게 구매하는 건 아니죠. 구매 단위가 우리가 작고, 그 다음에 구매 빈도수는 크죠. 그때 사니까 구매 빈도수는 컸고, 구매 빈도수는
높고. 그러니까 구매 단위와 구매 빈도수는 이제 비례한 게 아니라 좀 반비례로 볼 수 있어요. 단위가 크면 빈도수가 낮고요. 단위가 작으면 빈도수가 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구매 빈도가 높으니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통, 거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반대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짧은 거, 유통, 긴 거. 그래서 부패성이 있으면 짧아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비부패성은 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짧은 유통 경우는 표준화되지 않는 중량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크화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역비가 많이 들어가죠. 하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리고 실는 데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표준화된 중량품이다. 네, 표준화된 경량품은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긴 유통 경로를 원하고 복잡한 거는 얇은 경로지만 단순한 것은 긴 경로다. 전무품과 편의품점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통 길이에 대한 경로의 길이 결정 요인에 대한 5가지를 좀 기억하시고요. 출제 빈도가 더 높은 것은 짧냐 기냐 이거를 반대적인 개념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일단 그 오지선다에서 다음중 틀린 거를 골라라. 그 짧은 거를 긴 걸로 넣을 수 있고 긴 걸 짧은 걸로 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염리 체크를 하시면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되실 것 같다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박스는 염리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유통 경로에 대한 그 길이를 봤고요. 넘기시면 이제 제 3번 우리가 그 이 제 3단계 통제 수준의 결정이라는 건 한번 읽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통 경로에 대한 수직적 통합이 강화될 겁니다. 많이 이제 통제를 하니까. 근데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을 때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또한 유사 통합의 경우도 양자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합자 방식이 있다. 이렇게 남들이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다음에 할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유통 경로의 길이의 결정 요인 5가지를 봤고요. 유통 경로 길이가 짧냐, 기냐라는 것을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 시험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론들은, 그거의 경로에 대한 구조 결정에 대한 결정에 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지를 오지선다에서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69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제목은 이제 유통 경로의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입니다. 자, 여기는 별표시를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빈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됐었고, 여기서 이제 이론은 각각 이론들에 대해서 오지선다로 그 이론에 대해서 박스를 쳐서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이론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틀린 거를 찾아라 아니면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보시면 연기 투기 이론이죠. 연기 투기 이론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기 투기 이론에 대한 의의를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연기 투기 이론은 경로 구성원들이 있죠. 구성원들 중 누가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흔히 경로 구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경로 구성원들은 그 재고의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 또는 회피하거나 또는 투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재고를 부담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경로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재고 부담의 연기 회피와 투기라는 건데요. 자,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연기에 대한 게 클 수도 있고요. 투기보다. 자, 연기보다는 투기의 개념이 더 클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가 이 구조 결정에 대해서, 경로 구조 결정에 대해서 관한 연구를 이제 제시했죠. 그래서 연기를 한다. 우리가 이 약속이나 여러 가지 구매에 대한 연기가 크다는 얘기는요, 유통 경로의 이제 길이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로 이루어지는 유통 경로라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경로 구성원들이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중간 상인들이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배달해 줄 수 있는 제조업자를 선택함으로써 재고 부담을 주문, 발생 시점까지 연기시키려고 합니다. 재고에 대한 부담이 가니까 연기를 많이 하려는 거죠. 약속에 대한 구매에 대한 연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재고 부담을 주문 발생 시점까지 연기시키려고 하면 이 제조업자가 재고 부담을 져야 되니까, 따라서 이 경로는 경로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냐 짧냐, 기냐 짧냐 대해서 어디가 더 크냐, 연기냐 투기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가 짧아진다는 자체는 도매상, 소매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 없이도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너 없으면 못할 줄 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하면 시험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투기라는 자체는 사재기예요. 자, 2015년에 들어와서 획기적인 상품이 허니버터칩입니다. 자, 허니버터칩, 굉장하죠. 그죠? 유사 제품도 많이 나오고, 허니버터칩 자체가 얼마든지 이제 어떻습니까? 그 히트 상품이었어요.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는 이 중간상들이 재고에 대한 이 부담 비용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재고 부담을 이제 생산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이 받으니까, 야, 니네들 없어도 돼.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경로 길이가 이제 길어진다는 자체는 투기예요. 유통 경로의 길이가 이제 어떻습니까?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허니버터칩 같은 거는 얼마든지 이제 거기에 뭐 뒷거래가 일어나는 암시장, 우리 블랙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랙마켓 자체는 이제 그 뒷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자체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이 있고요. 또 최종 소비자가 있으면 이 경로 구성원들 간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도매상도 굉장히 많이 달라붙겠죠.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그죠? 그래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이제 반면 경로 구성원들이 제조업자 대신 투기적, 사재기죠. 이 재고를 유지하는 등 경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중간상들은 투기적 재고를 통해서 상품의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제조업자의 재고 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상품을 재고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중간상들을 경로 활동을 참여시키면서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로가 짧아지고요. 투기가 나타나면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는 가장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우리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연기 투기 이론에서도 세 번째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연기 투기론의 적용에 소비재와 산업재의 유통 경로 구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재와 산업재에 따라서 틀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재는 편의품입니다. 편의품, 생활 필수품이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 소비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빈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니까
많이 사두진 않습니다. 다빈도 소량이죠. 그죠? 여러 구매 빈도는 높지만 소량으로 이제 구매하다 보니까 구매를 함으로 소비자는 가능한 한 최소의 재고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중간상들이 투기적 재고를 통해 제조업체와 고객을 대신해서 재고 위험을 부담하죠. 자, 그 결과 이제 어때요? 이게 편의품은 일반적으로 경로거리가 긴 간접적 유통 경로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경로 길이가 긴 간접적 유통 경로를 갖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편의품은 이제 경로 그 구조상 재고를 높이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 경로 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 투기적 재고를 부담하려고는 경로 구성원의 의지가 경로 구조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산업재는 소수의 구매자가 일정한 구매 주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규모 구매를 하므로 이 경로 구성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요가 발생되는 시점까지 이 재고 부담을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산업재해 제한 제조업자는 경로 길이가 긴 게 아니라 짧은 직접 어떤 간접이 아니라 직접 유통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경로를 직접 수행하려고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이따 문제에서 이제 다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제목 2번 기능 위양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비용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 대리인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능 위양 이론이다. 자, 떠넘긴다는 얘기예요. 위양한다. 그래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 그래서 연기 토론보다는 좀 중요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기 토론 이론이 더 우리가 시험 문제는 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한 문제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빈도는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기능 위양 이론이라는 것은요, 그 각 유통기관은 비용 우위를 갖는 마케팅 기능들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나머지 마케팅 기능은 다른 경로 구성원들에게 위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중간상이 제조업보다 마케팅 기능을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자, 여기 이제 이따 문제를 이제 볼 건데요. 제조업자는 비용 우위가 있는 부분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들은 중간상에 위임함으로 경로 길이가 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럼 기능 위양에 대한 이론의 적용은 우리가 인적이나 물적 자원의 제약을 받은 중소기업 마케팅 능력이 떨어져서 경쟁이 치열한 제품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전문적 능력을 지닌 중간상의 마케팅 기능, 광고죠. 그 일부를 니네들이 해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간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능 위양이라는 자체는 그 경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대형마트의 급성장은 소비자의 마케팅 기능의 위양, 이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포장하고 운반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이 물건을 사게 되면요, 카트에서 끌고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원스톱 쇼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옛날 대형마트가 없을 때는 원스톱 쇼핑을 안 했지만 이제 구매를 좀 가격을 싸게 구매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대형마트를 통해서 구매한다는 자체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제가 아는 이제 대형마트가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요. 거기 앞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이렇게 있고 테이핑하는 그 테이프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박스를 해서 테이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포장이나 운반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간상이 없어지면 유통 경로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지금 봤던 생산자,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종 소비자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는 이 도매상, 소매상, 특히 이제 도매상이 없어지면서 바로 대형마트가 직접 다이렉트로 붙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능을 미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오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 문제와 연결시켜서 페이지를 다시 간 다음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은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건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비용에 대한 이론을 한번 읽어보면요. 기업은 유통 경로를 수직적 계열화하여 부품 생산에서 유통까지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혹은 외부의 공급업체나 중간상들과 시장 거래를 하는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의 유통 경로 길이 또는 경로 계열화에 대한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자,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우리가 수상자인데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거래 비용 이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거래 비용과 이제 유통 경로에 대한 길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간상을 직접 통합해서 직접 유통하는 건데 이 거래 비용 이론에 의해서 수직적 계열화, 이 내부 조직화에 드는 비용과 시장 거래에서 발생되는 거래 비용 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경로 길이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올 건데요. 이 시장 거래 비용 이론에 의하면 이 수직적 계열화, 즉 기업 내부와의 마케팅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시장 거래에 의존하는, 즉 여러 우리가 경로 구성원들의 마케팅 기능을 위양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유통 경로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짧은 유통 경로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용에 따라서 기냐 짧냐가 틀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거래 비용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 볼 거고요. 즉 거래 비용에 의한 시장의 실패 때문에 이 기업 내부와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상 통합, 내가 직접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의 원인은 윌리엄스의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유통 경로 계열화, 유통 경로의 수직적 통합은 결국 거래 비용의 과다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과다는 또 시장의 실패를 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마케팅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유통시장의 소수의 거래자만이 참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특정의 고객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특정의 고객만을 위한 투자가 또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 경로 구성원들 간에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여기도 이제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요. 우리가 네 번째는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 자,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좀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요. 아까 기능 위항보다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 게임 이론은 힘의 구조에 관한 가정을 토대로 경로 구조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유통 이론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적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자와 중간상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상대방의 행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통 경로 구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유통 구조와 게임 이론은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이 경쟁 업체들 간의 힘의 구조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경쟁 업체들 간
간의 우리가 힘의 구조를 토대로 설명하는 이론을 대라. 게임 이론을 이제 대야 되죠. 근데 다섯 번째는, 자, 요게 이제 좀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요거는 대리인 이론이에요. 대리인 이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딱 여기에 그 강의에 딱 접목될지 몰라도 재밌게 봅니다. 우리가 이 선거를 하게 되면요. 유권자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나오죠. 항상 국회의원들은 그 선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이제 부여하기 전에 이제 후보를 뽑기 위해서 유권자가 대리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갖은 얘기를 다 합니다. 유권자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은 이제 권한을 이제 나중에 부여하는데, 이게 유권자가 이제 대리인 선택할 때 굉장히 그 정보, 만약에 후보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 믿고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이 또 역선택이 돼서 시장이 실패가 될 수 있고요. 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 이론은 이 대리인과 의뢰인 간의 대리 관계, 즉 의뢰인에 의해서 대리인이 취하는 행동에 의뢰인이 의존한다는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리인 이론은 특정한 이 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계약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인 이론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대리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의뢰인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계약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계약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이 실패가 될 수가 있는 게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보의 불균형과 유통 경로의 길이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리인의 이론에서는 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이 계약 전과 어떻습니까? 그 계약 후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 의뢰인에 의해서 한 게 없다.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전의 정보 불균형이란 대리인이 과연 그 의뢰인이 원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계약 후에 정보 불균형이란 대리 의뢰인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뢰인이 대리인을 선정할 때 이러한 정보를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정보 수집이라든지 감시 및 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적게 드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대리인 이론은 책이 있는 바와 같이 유통 분야에서 유통 경로 구조가 어떻게 결정되고 경로 구성 간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설명하는 유효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경로 구조를 설명하려는 연구, 주로 프랜차이즈 경로가 다른 형태의 경로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한 그 조건을 밝히는데 또 초점을 더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의 문제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론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요, 이 34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43페이지로 가시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343페이지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 이론을 딱 본 다음에 문제를 바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 물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쫙 다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배웠던 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출이 됐으며 그 다음에 다음은 어떻게 나올 거라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43페이지 33번을 풀면서 우리가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유통 경로에 대한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연기 투기 이론이라는 자체는
연기가 더 크면 이 길이가 짧고요. 투기가 크면 길어진다. 그 다음에 이 편입품은 이 산업재와 다를 것이다 라는 이 비교가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위양 이론이라는 것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위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기능을 위양하다 보니까 이 길이가 또 짧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자체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물어보진 않지만. 거래 비용에 따라서 어떤 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짧아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고요. 게임은 어떻습니까? 아, 제가 그렇게 행동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하자. 이 경쟁업체들 간의 힘의 구조로서 이 토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슨 이론이냐? 그럼 게임 이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이론이고요. 이 대리인 이론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가 대리인을 선택했다면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정보의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3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유통경로의 길이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 경로 구성원들이 경로 활동 수행을 가능한 한 제조업자에게 연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연기는 어떻습니까? 연기할 때는 길이가 짧아진다는 자체가 1번서부터 출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1번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로 구성원들이 제조업자가 대신 투기적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경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돼서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형상이다. 아, 내기 쉽죠. 두 번째 문제로 정했네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오지선다에서 잘못된 걸로 옳은 걸로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산 산업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재의 경우는 어때요? 산업재와는 달리 개별 소비자의 지역적 분산이 돼서 이 빈도가 높다는 자체, 소량에 대한 빈번한 구매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능한 최소의 재고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긴 유통 경로가 필요하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낸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에 대한 기능 위양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이제 중간상위 제조업자보다 마케팅 기능을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제조업자는 원가 우위가 있는 제조 부분만은 수행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은 중간상위 위험으로 유통 경로가 길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지문이 정확하게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이 기능 위양 이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상위 제조업보다 마케팅 기능을 저렴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면 제조업자는 원가 우위가 있는 제조 부분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을 중간상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유통 경로의 기능은 길어지게 된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근데 5번이 이제 이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5번이 바로 이제 이 거래 비용을 낸 겁니다. 거래 비용. 자, 그래서 이 유통 경로 길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내부화 비용이 시장 거래 비용보다 높아지면 유통 경로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설계하여 내부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아니죠. 이 내부화 비용이 시장 거래 비용보다 높다. 그럼 경로 구성원들을 통합해서 내부화하는 것보다 통합하지 않고 유통 경로 길이를 가능한 한 길게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내용을 이제 우리가 유통 경로에 이제 어떻습니까? 경로에서의 갈등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이제 요게 73페이지에 있는데요. 유통 경로에서의 갈등 관리는 조금 우리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시키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페이지로 가셔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한 부분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좀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저번에 이제 유통 경로의 믹스를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유통 범위의 결정, 유통 길이의 결정, 통제 수준의 결정 단계를 우리가 배우시면서 쭉 내용을 보다가 이제 유통 경로 길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의 길이에 대한 결정 요인은 제품의 특성이 있을 것이다. 제품에 따라서
경로 길이가 짧아질 수 있고 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장의 특성, 기업의 특성, 중간상의 특성, 경쟁적 특성. 뭐 이런 것 중에서 아닌 거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유통 경로의 길이죠. 짧냐, 기냐, 짧냐, 기냐. 그래서 우리가 짧은 경우는 비표준화된 중량품, 벌크 화물이라든지 하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부패성 상품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 전문품이고요. 긴 경로는 이제 표준화된 경량품, 비부패성 상품, 기술적으로 단순한 제품, 편의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판서된 것을 보시듯이 유통경로의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이 굉장히 초제 빈도가 높아요. 그 연기 투기 이론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나오는 게 길이가 짧냐, 기냐, 요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연기가 딱 길다라는 건 이제 중간상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한 이 구성원들이, 경로 구성원들이 비용을 줄이려면 경로가 굉장히 짧아야 되고요. 허니버터칩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사재기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중간에 도매상들이 여러 이제 있다 보니까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편의품과 산업재, 아까 이 편의품은 경로 길이가 길다라는 자체가 산업재에서 비교해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왔던 게 이제 그거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그다음 네 번째 나왔던 게 기능 위양 비용 이런 누구한테 이제 위양을 해서 그 비용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대형마트로서 위양하는 이 대형마트가 직접 우리가 그 하다 보니까 또 짧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 거래 비용은 이제 내부화가 돼서 하느냐, 시장에 대한 그 비용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짧다 길다 볼 수 있고요. 게임 이론 같은 것도 이제 문제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제가 어떻게 행동해? 그럼 나도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는 경쟁업체에 의해서 힘의 구조의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대리인은 이제 그 권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 대리인을 이제 우리가 유권적 선택을 할 때 정부에 대한 수집과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경로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의 이제 예고편을 해드린다면, 어때요? 이제 이 길이가 짧냐 기냐에 대한 구조 이론과 여러 가지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근데 항상 경로 간에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경로 구성원들에 관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또 관리하는 거가 있고요. 그 파워 원천, 경로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대한 그 파워에 대한 힘의 원천에 대한 그 파워가 우리가 이제 어떤 파워를 얘기하느냐가 딱 이제 객관식 문제 적용해서 딱 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유통경로상의 파워 원천 사례라든지 그 효과와 그 결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경로 활동의 유형, 발생에 대한 원인, 이렇게 해서 이 경영 전략 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유통경로에 대한 길이에 대한 결정과 그 다음에 유통경로 구조 결정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근데 아까 이 이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지선다에 나왔던 자체가 기출이 됐던 것들을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어떻습니까? 딱 5가지잖아요. 5가지 이론 중에서 아닌 것도 낼 수가 있고요. 오지선다니까. 그 오지선다는 딱 5가지에서 아닌 거 낼 수 있는 게 딱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출제가 또 빈도가 높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정리한다면 이 문제가 나오면 언제든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유통경로에 대한 이 경로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